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귀납 논증의 어떤 특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어떤 추가 전제에 의해서 귀납 논증의 결론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귀납 논증의 이제 대표적으로 네 가지 논증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설출이라고 하는 가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제 귀납 논증과 관련된 연습 문제를 우리가 이제 풀어봄으로써 좀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내드렸던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한번 여러분하고 확인해 보고, 그러고 우리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죠. 우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드렸던 1차 퀴즈를 좀 보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논증의 전제와 결론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몇 주 뒤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논리학과 논증이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서 이미 이제 논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추리하고 추론하고 그다음에 논증 이 차이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1번을 보면은요, 이건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논증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여러 사유 문제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논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IMF 이후 아직도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아서 경제가 불안하다. 이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장이고 결론이에요. 전제는 뭐겠습니까? 구조조정이 완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전제이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가 불안하다라고 이러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사회 문제에 대한 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장 많이 사실은 틀리시는 문제죠. 2번은 이제 첫 번째, 어제 그와 함께 사전 답사차 전주를 방문했다. 이게 이제 전제 1이고 그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한 번 둘러본 후 이곳 지리에 그렇게 밟을 수가 없다가 전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론은 이 미드 포지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자, 넘어가 보죠, 여러분. 자, 여기 이제 3번이 있는데, 여기 3번에서는, 여러분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방탄소년단의 멤버는 모두 9명이다. 그렇다면 이들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2명 이상이다.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죠, 여러분. 네, 이것은 연역입니다. 예. 이것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타당한 연역 논증인데,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거 건전할까요? 예,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죠. 왜냐하면 지금 멤버는 7명이죠. 근데 여기 9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당성과 건전성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넣었습니다. 제가 7명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고 당연히 논증은 연역인데 타당하죠. 하지만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4번은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까마귀는 검은색이다. 이건 그냥 동어 반복이에요. 100%나 모든이나 다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것은 이제 연역 논증이죠. 예,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견된 100%나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타당하냐,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까지 발견된 100%의 까마귀가 검은색은 아니죠. 알비노 까마귀가 이미 호주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건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지만 여하튼 타당성과 부당성이라는 논증의 형식만 보게 되면 이것은 타당한 현역 논증이다. 5번은 귀납 논증입니다. 왜냐하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 표지판이 우리가 이제 그 보도도 오보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표지판이 잘못됐거나 또는 이제 아주 장난꾸러기 같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다가 이것을 설치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표지판이 잘못됐거나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귀납 논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하시오 그랬는데 요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한테 제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 근데 전제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인 타당한 논증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표를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6번은 타당하지만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 가능하다? 그렇죠. 타당하지만 전제가 거짓인 논증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그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제가 거짓이고 결론이 참인 타당한 논증이 가능하죠. 7번으로 가보시면 참인 결론은 거짓인 전제로부터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없다. 이것은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나눠드린 그 표를 보면은 전제가 거짓이고 결론이 참인 그러한 답원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8번은 정권 긍정식입니다. 타당하고 9번은 후권 부정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정권 아니죠. 이게 후권 부정식이 아니라 이게 정권 부정식이죠. 그래서 이건 부당하죠. 8번은 정권 긍정식으로 타당하고 9번은 전권 부정식으로 부당합니다. 그리고 10번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책의 50쪽에 문제 13번에 가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여러분들이 50쪽에 13번의 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퀴즈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5주차 과제로 내드린 것이 있어요. 우선 거기 보면은 문제 1번에 이 마을에 A, B, C, D, E 약국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보기의 조건에 따를 때 문을 연 약국은 뭐냐 그랬어요. 이 보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호화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기억은 어떻게 기호화하셨을까요? 이 기억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특히 여러분 여기 A와 B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열지는 않았다. 이 는을 잘 보셔야 돼요. 는을. 그러니까 A와 B 모두 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둘 다 열지 않은 게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둘 다 모두 문을 열지는, 그러니까 A와 B 모두 문을 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는 뭐 A가 열지 않았거나 B가 열지 않았거나죠. 그래서 이거는 not A 또는 not B라고 여러분들이 기호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 는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기호화가 잘못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보통 문을 열었다 그러면 그냥 A라고 그러고, A가 열었으면 A라고 그러고, A가 열지 않았다 그러면 not A로 표시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니은은 어떻게 됩니까? A이면 C죠. 여러분 요거 동치기축으로 바꾸면 대우로 바꿔보시죠. not C이면 not A예요. 그것도 같이 다 써놓으세요. 그리고 디귿은 어떻습니까? not A이면 B 또는 C고, 리을은 not C, 미음은 D이면 not B인데 이것도 대우로 바꾸면은 B이면 not D죠. 동치규칙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리고 not D이면 not E가 비읍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부 기호화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기억 A와 B 모두 문을 열지는 않았다.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죠. 우선 여러분
그 니은에 not C이면 not A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ot C이면 not A다. 이거는 이제 니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대우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not A이면 뭘까요? 디귿을 보면 not A이면 이거 연쇄 논증으로 가보는 거예요. B 또는 C인데 여러분 여기 리을에 보면 not C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을에 의해서 B 또는 C, not C 그러면 B만 남죠. 선언제 제거법으로. 그러니까 not A이면 B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B이면 뭡니까? 미음의 대우 규칙을 보면은 B이면 not D라고 그랬잖아요. not D죠? 그러면 비읍 보니까 not D이면 not E잖아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쭉 불러드릴게요. not C이면 not A, not A이면 B, B이면 not D, not D이면 not 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문을 연 약국은 B 하나죠. 아셨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제 2번은 사실상 제가 우리 교재에 44쪽에 문제 1번입니다. 이게 44쪽에 문제 1번인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푸셨을 겁니다. 예, 여기 지금 번호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정보가 5개가 나와 있어요. 뭐 1번부터 5번이라고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넘버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요일에 시험을 본다면 토요일에도 시험을 볼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거 목이면 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ABCD로 바꿔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럼 목이면 토는 대우 규칙으로 바꾸면 not 토이면 not 목이죠. 예. 그 다음에 정보 2로 가보면 not 월이면 화 또는 목.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대우 규칙으로 바꾸면 not 화 그리고 not 목이면 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정보 3으로 가면은 월이면 not 수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네 번째로 가보면 화이면 목 또는 금인데 대우 규칙으로 바꾸면 not 목 그리고 not 금이면 not 화.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 정보로 가보면 이 조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는 날에는 시험을 안 본다 그랬으니까 뭡니까? not 토, not 금이죠. 예, 토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으니까 이때는 시험을 당연히 치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면 또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정보 1을 보면은 not 토이면 not 목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정보 1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 5 때문에 우리는 not 금도 알고 있어요. 예. 금요일에도 시험 안 보죠. 그러면 여러분 not 토이면 not 목인데 그러면 정보 4에 의해서 not 목 그리고 not 금이면 not 화라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금요일도 시험 안 보죠. 목요일도 시험을 안 보잖아요. 지금 토요일 날 안 보면 목요일도 안 본다라고 정보 1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정보 4에 의하면 화요일에도 안 보는 게 되어 있습니다. not 화로 나오죠. 자, 그러면 not 화가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정보 2로 한번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대우 규칙으로 바꿔서 not 화 그리고 not 목이면 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 2에 의해서 화요일도 안 본다고 그랬으니까 목요일도 안 보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보는 걸로 나오죠. 정보 2에 의해서. 그리고서 정보 3으로 가죠. 월요일 날 시험을 보면 수요일 날 시험을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시험 언제 봅니까? 월요일 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정보 1에 의하면 not 토이면 not 목이고 정보 5에 의하면 not 금이고 not 토도 다 들어있잖아요. 같이. 정보 4에 의해서 not 화가 나오고 정보 2에 의해서 월이 나오고 정보 3에 의해서 not 수가 나오니까 결국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시험 보는 날은 월요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풀이를 보여드릴 테니까 잠깐 멈춰서 이거를 한번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찍고서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서 정답을 아마 도출해 내셨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 한번 풀어보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귀납론증의 연습 문제를 오늘 풀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33쪽에 문제 7번으로 갈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거 문제를 풀다가 지금 풀 수가 없다고 나중에 귀납론증 하고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예요. 33쪽에 7번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아주 쉽죠. 다음 논증들 중에서 나머지 넷과 종류가 다른 종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묻는다? 연역이냐 귀납이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니까 이 주사위를 100번 던진 결과 그 중에서 1의 누는 15번 나왔다. 따라서 이 주사위를 1000번 던진다면 그 중에서 1의 누는 약 150번 나올 것이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일반화 논증이죠. 이거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예, 귀납적 일반화. 2번으로 가보시면은 요거는 타당한 연역 논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예,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의 눈이 나올 확률보다 더 크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연역 논증이에요. 3번으로 가보면 우리 학교 전체 학생들 중에서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학기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건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거 집합의 그 성질로부터 그 중거 집합에 속해 있는 개체의 성질을 끌어내는 그러한 귀납 논증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거 집단은 뭐냐 그러면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이죠. 그 중에서 그 중거 집단에 속하는 개체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 학과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통계적 3단 논법이다. 당연히 귀납 논증이죠. 4번은 뭡니까? A약에 대한 위약 실험인데 위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대조군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복용한 환자를 우리는 실험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과 논증에서 이미 살펴봤다시피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인과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와 결론이 원인과 결과인 논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제들을 보면 여러분 충분 인과 조건이 있고 필요 인과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험군이 X%, 대조군이 Y%인데 X하고 Y가 차이가 크고 유의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것을 적용이 되나 봤더니 비율이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거의 같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관계를 증명할 만한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A약은 특별한 약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인과 논증이다라고 얘기했죠. 우리 인과 논증에서 어느 때에 결론이 강해지고 약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앞으로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 철수와 영희는 모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네요. 좋은 학점으로 대학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철수와 영희의 유사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유사점을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성질도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논증을 우리는 유비 논증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영희는 경영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지만 철수는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경영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영희도 이번에 대기업에 취업에 성공했다니까 철수가 대기업에 성공할 확률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영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유비 논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 내과 종류가 다른 것은 2번. 이것은 연역 논증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하고 우리가 문제 2번에 5번 한번 잠깐 볼까요? 그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 쥐하고 사람 나왔네요. 생리학적인 유사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뭐 이런 장기간 흡연한 사람한테 폐지관이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하지만 이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죠. 쥐에 대한 것만 있죠. 단지 이제 유사성이 있다는 거를 근거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거 우리 유비 논증이라고 그랬고, 동물 실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2번을 보면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이거 여러분 뭡니까? 통계적 3단 논법이죠. 중거 집단이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속에 철수와 영희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중거 집단에 속한 개체의 성질을 끌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또 통계적 3단 논법이죠.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그리고서 우리 이제 77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것을 다 한번 싹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보시면 이거는 여러분 뒤에서 또 나옵니다. 116쪽의 문제 5번, 그리고 또 106쪽의 오류에도 이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거기 가가지고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와 결론을 확인해서 논증을 구성하고 이 논증의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글을 보니까 이거 논증으로 만들면 전제하고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제는 지난 여름 일기예보는 엉터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은 일기예보는 뭐 항상 또는 대부분 엉터리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회 있을 때마다 뭐 항상 그러는지 대부분 그러는지 어찌됐든 간에 민우가 그런다는 거죠. 자, 전제와 결론은 이렇게 해서 논증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전제가 결론을 강하게 입증 못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지난 여름이라고 하는 1회죠. 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우리 haste generalization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급한 일반화라고 하는데 오류죠,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은 오류다. 왜?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잘 모르죠, 사실은.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논리적 추리의 방법이 다른 하나는 뭐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4번은 봤어요. 케플러가 결국에 이 화성 궤도는 타원이다라고 그러한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예측하는 그러한 계산 결과하고 관찰 자료를 접목시켜 봤더니 결국 그 가설이 맞더라. 그래서 다행하게도 관찰 자료와 수학적으로 계산한 위치가 서로 잘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설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H이면 P다. P이다. 그러므로 H이다. 이것은 연역적으로 보면은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만 귀납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정당화를 갖기 때문에 그 유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결론이 모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귀납적 일반화에서도 특히 보편적 일반화에 해당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약 3대 1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납적 일반화인데 특히 통계적 일반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빼고 나머지는 모두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데 4번만 가설 추리, 가설 연역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만 추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게 완두콩 실험이거든요. 이 완두콩 실험하고 이 사회 현상,
그러니까 완두콩 실험을 사회 현상에 이제 그 동일하게 적용한대요. 이거 유비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식물학적인 결론을 이런 사회과학 쪽에 적용할 때 그렇게 단순히 환원시켜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뭐 허버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 진화론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건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근간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갖다가 써가지고, 다윈은 뭐 승자 독식이라든가 뭐 적자 생존이라는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회 진화론이 큰 폐해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다윈에게는 이제 생존 투쟁하고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마르크 이거 가져와 가지고 뭐 양육 강식, 뭐 적자 생존, 뭐 이것이 마치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사회에 그 무비판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것을 사회 현상에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작은 콩, 큰 콩이 골고루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걸 다시 심었더니 어떻게 됐냐 그러면 큰 콩의 씨앗이 큰 콩을 생산하였고 작은 콩의 씨앗이 작은 콩을 생산하는 것을 알았다. 또 하나는 큰 콩의 씨앗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의 평균보다는 크지만 원래의 씨앗보다는 작았고, 작은 콩의 씨앗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의 평균보다는 작지만 원래의 씨앗보다는 크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큰 콩이나 작은 콩의 크기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이제 1번 사회 집단의 속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사하게 되겠죠. 이것을 여러분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 본다면 결국 큰 콩이나 작은 콩이나 서로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질적이 아니라 유사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국가 간 빈부격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시간이 흐르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적용시켰을 때.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는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가난하겠지만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는 않죠. 여기 보면은 작은 콩의 씨앗에서 생산된 콩은 전체 평균보다는 작지만 원래의 씨앗보다는 크다 그랬죠. 4번. 그렇죠. 창업주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은 못해요. 부유해지겠지만 창업주보다 부유해지지는 않아요. 왜? 전체 평균보다는 크지만 원래 씨앗보다는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묻는 거죠. 정답은 5번인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평균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래, 정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다음 논증에 대한 설명과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거는 아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유비 논증인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사실 지적 설계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존재 증명의 이제 현대판이죠.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얘기할 때 이 세계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정밀 기계 장치, 보통은 시계죠. 저도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그 시계 수리하는 경우를 이렇게 그 올라와 있어서 보는데 와 정말 보통 복잡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서도 저것을 역순으로 저걸 다 외워서 맞출 수 있을까 싶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작죠. 정말 정밀 과학이라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결국 세계를 만든 신이 존재하고 신의 정신은 인간의 정신과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계와 그 인간이 만든 정밀 기계가 유사해 보인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결국 그러면 이 세계를 만든 신이 있듯이 인간이
어떤 시계의 어떤 그 제조자인 것처럼 뭐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뭐 1번, 2번 네, 다 맞는데 3번에 보면은 인간이 만든 기계 장치와 이 세계 사이에 어떤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이 논증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키죠.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징이 비교 대상의 그 유사성이 커지면 그 논증은 강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 비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4번을 보면은 결과가 유사하다는 사실로부터 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부 전제의 신뢰성이 약화된다. 시옷이 약화되죠. 시옷에 보면 여러분 두 결과가 유사하니까 원인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 과연 그럴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약해지죠. 5번. 이 논증의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은 거짓일 수 있다. 왜? 이것은 유비 논증이고 이것은 귀납 논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귀납 논증의 특징이 그렇죠, 여러분. 특징이. 이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네. 지적 설계로.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시면 이 논증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이제 이게 유비 논증인데 라스베가스에 쌍둥이 카지노 A하고 B가 있다는 거예요. 뭐 A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카지노 B에 갔을 때도 값싸게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을 것이다. 왜? 카지노 A에서도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그 추정을 하고 또 그렇게 가보면은 뭐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유비 논증은 뭐냐 그러면 정답은 2번이네요. 왜? 시계와 세계는 너무 유사한 게 여러 점이 있어요. 정교하고요.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런 어떤 유사한 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성들이 언급이 되고 그러니까 시계가 설계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시계 제작자가 있듯이 세계도 설계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적 설계론으로서 신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유비 논증이네요. 1번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 그 역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통계적 3단 논법이죠. 네. 여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익이 되는 거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옳다고 말한다. 그 역시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죠. 이거 중거집합과 그 중거집합에 속한 어떤 개체의 성질을 끌어내는 그러한 통계적 3단 논증입니다. 3번, 이건 뭘까요? 한국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결혼한다. 철수와 영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것이다. 이거 모두가 결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연역 논증입니다. 이것은. 자, 4번은 지금 이렇게 그 표본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대략 52%가 민주당에 찬성한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이제 귀납적 일반화에 특히 이제 통계적 일반화 논증이죠. 5번은 여러분 이게 이제 뒤에도 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그 일종의 그 모순에 의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부정으로 나와 있지만 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게 결론인데 이 결론을 부정하는 것을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그 가정과 모순되는 결론이 따라 나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결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모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 부정한 가정이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결론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만일 그 말이 옳다면은 not
A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이것을 A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not A라고 했다면 뒤에는 A라고 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를 A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만일 그 말이 옳다면 not A라면 그러는 거죠. 그러면 B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not B죠. 예. 이게 지금 후권 부정 논증이에요. 그랬더니 A다. 예. 결국은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not A면 B다. not B다. 그러므로 A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증명하려는 명제의 결론이 부정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모순되는 가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서 그 명제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순에 의한 증명이라고 보통 이 규律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proof by contradi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번은 규律법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6번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로 내드렸는데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오지선다 중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릴 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아예 그냥 제가 그 온전한 문제로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는데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죠. 다음 중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뭐냐?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아동학대의 희생자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보고가 있다. 피고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그는 아동학대의 희생자일 것이다. 통계적 3단 논법입니다. 그렇죠? 예.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A는 S이다. 그러므로 A는 P다. 여러분 이 통계적 3단 논증에서 제가 이번 시간에도 강조하겠지만 다음에 좀 뒤로 가보면 오류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관련성 오류하고 충분성 오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그 기저율의 오류를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통계적 3단 논증이 나오는데 유사하게 나오죠. 사실은 통계적 3단 논증도 아니고 오류이기도 하고 그런데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 그러죠. 그러면 A는 S고 A는 P다. 결론에서는 A는 P다가 되죠. A는 S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잘못되는 경우들이 이제 기저율의 오류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고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앞에 A는 S죠. 그러니까 그는 아동학대의 희생자일 것이다. A는 P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2번. 대부분의 노인들은 시력이 좋지 않다.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노인들은 모두 운전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을 추론해내는데 결론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보편 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납적 일반화 중에 보편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3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의 비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옳다.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관찰한 100%의 까마귀는 껌다. 지금까지 관찰된 모든 까마귀 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거 통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거 귀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토톨로지예요. 동어 반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타당한 연역 논증이다.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결정적으로 참이다. 4번은 어떻습니까? 이 상자 안에서 꺼낸 참달의 거의 모두가 1등급 참달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꺼낼 참달에도 1등급일 것이다. 이거 여러분 통계적 3단 논증인데 전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A는 S다라고 하고 A는 P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꺼낼 참달에는 이 상자 안에 있다. 그렇죠. A는 S니까 이 상자 안에서 꺼낸 참달애가
거의 모두 1등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꺼낼 참다래는 이 상자 안에 있다. 이번에 꺼낼 참다래는 1등급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형식을 잘 기억해 두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김 박사의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뭐냐? 우선 이거 무슨 논증이 아니죠. 5번을 해야 되겠네요. 영철이의 신발에는 붉은 진흙이 묻어 있다. 붉은 진흙은 미술관 앞마당에만 있다. 따라서 영철이는 미술관에 다녀온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것은 귀납 논증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일까요? 그러니까 이 전제들이 참이라면 영철이가 정말 미술관에 꼭 분명히 다녀왔을까요? 영철이 동생이 갔다 왔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 논증이다라는 얘기죠. 자, 8번은 김 박사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A 피부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인간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거 나오면 뭡니까? 이거 인과 논증이죠. 즉 뭡니까? 전제가 원론이고 결론이 거짓인 논증. 그게 인과 논증이죠. 그러니까 지금 A 피부염 치료제가 이것의 복용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결론을 낳는다. C는 이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암컷쥐 100마리를 실험했대요. 50마리에게는 피부염 치료제에서 추출한 호르몬을 주입했고 50마리에게는 주입을 안 했네요. 주입한 게 뭡니까? 실험군. 안 한 것이 대조군이죠. 그랬더니 호르몬을 주입한 쥐 중에서 교미 후 임신에 성공한 쥐가 30%, 주입하지 않은 쥐 중에서 임신에 성공한 쥐 60%, 30%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김 박사는 해당 피부염 치료제가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과 논증하고 그 다음에 동물 실험이라고 하는, 동물 실험 뭡니까? 유비 논증이죠. 생물학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논증을 강화하는 거, 약화하는 거, 그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추가 전제, 추가 정보에 의해서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과 논증이 어느 때에 강화되고 약화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X가 Y보다 커야 하고 유의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비율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본의 다양성과 크기, 그리고 동질서 강화라고 하는 것이 인과 논증이 강화되는 데 있어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인간 여성이 A 피부염에 걸릴 확률은 암컷쥐가 A 피부염에 걸릴 확률보다 더 크다. 이거는 무관하죠.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C는 이의 원인이다. 이 피부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임신 능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피부 감염률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혀 이것은 이 논증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A 피부염이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임신 능력도 강화하는 유전자가 발견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관하죠.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것은 뭐 피부염 발생 확률을 높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A 피부염 치료제 복용이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은 이 논증과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3번 볼까요? 인간이 임신하는 과정과 쥐가 임신하는 과정 사이에는 중요한 생리적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건 강화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동물 실험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런 임신과 관련된 생리학적 유사성이 전제가 돼 있는 경우는 강화될 수 있지만,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메커니즘이 다르다 그러면 이 논증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교 대상 간의 비유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은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 대주군과 실험군 사이의 임신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건 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질 않았다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약화를 시키는 걸 알 수가 있죠.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몬을 주입한 쥐들 중에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쥐들의 비율은 뭐 불임률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은 쥐들 중에 불임률을 보이는 쥐들하고 동일했다. 이 비율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되면 이 인과 논증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유사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동질성 강화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이 논증은, 인과 논증은 강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르몬을 주입한 쥐나 주입하지 않은 쥐나 이 불임률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이 원인에 해당하는 이러한 호르몬 어떤 주입 이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유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강화가 되는 겁니다. 동질성 강화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9번으로 한번 가보죠.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것을 읽어보면 결국은 귀납적 일반화 중에 통계적 일반화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는 결국 이제 여론조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어느 때 이게 더 강하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결론이 뭐 정확하게 뭐 60%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죠. 다양할수록 클수록 당연히 이 논증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결론을 보세요. 다 약 있으니까 같아요. 가나다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보니까 가하고 나는 1000명인데 다는 500이네요. 당연히 다가 약하죠. 셋 다 무작위예요. 랜덤 샘플링을 했네요. 근데 표본의 다양성을 보니까 가나 다를 봤더니 일단 뭐 다는 그 표본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단 그 순위가 밀리고, 가하고 나를 봤더니 가는 남성 유권자고 나는 유권자라는 얘기예요. 어느 게 더 다양성이 어느 표본이 더 다양합니까? 당연히 유권자들이죠. 이게 특정 성별이라든가 나이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표본이 편향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의 다양성은 나가 이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 제일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가장 크고, 나, 가,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표본의 다양성과 크기, 또 결론의 성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논증이 더 강한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10번으로 가보시면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일단 여러분 인적 자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업에 채용될 남녀의 확률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생산성을 나타내는 인적 자본의 성별 차이로 설명을 하는 게 이 가설인데,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을수록 취업에 성공할 확률을 더 높여주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게 일종의 가설입니다. 기업에서 남녀의 어떤 채용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채용 확률이 더 높은데, 그것을 설명하는 가설이 인적 자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추가 전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1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여성의 수보다 남성의 수가 훨씬 많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인적 자본 가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취중생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의 어떤 취업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률, 남녀 취업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취준생의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관하고, 니은 2번 공개 채용에서 남성을 여성보다 더 많이 뽑은 A그룹에서 해당 신입사원들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여성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남성 신입사원의 생산성보다 더 높았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인적 자본 가설이 틀렸다. 이거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자료죠. 당연히 이것은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시키는 니은입니다. 그리고 디귿으로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상위 인적 자본 그룹과 하위 인적 자본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를 했더니 채용 성공률이 별 차이가 없었다. 인적 자본 가설이 취업률과 그렇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실상 여러분 뭐 이뿐만이 아니라 많이 이제 이런 어떤 고용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가설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뭐 상식 수준에서 뭐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니 그냥 하나의 일 내지만 여러분들이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시키는 것들은 니은하고 디귿이다. 왜냐하면 그 여성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더 높았고, 그리고 채용 성공률이 그렇게 차이가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끝으로 이제 11번입니다, 여러분. 다음 논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논증은 뭐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얼마 전 신문을 통해 중증의 폐암에 걸린 30대 이상의 한국인은, 이거 S예요. 98% 이상이, X%가 3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P이다. S인 것들 중에서 X%가 P다라고 있는 거죠. 인철이는 낙담하여 맥이 풀렸다. 인철이가 현재 35세고 2달 전에 종합검진에서 폐암 말기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결국 이 설명을 들어보면 뭡니까? 인철이는 S다 이런 얘기죠. 중증 폐암에 걸린 30대 이상의 한국인. 그럼 결국 뭡니까? 따라서 A는 B다. 즉 인철이는 3년 이상 살지 못한다. 통계적 3단 논법이죠. 그러니까 통계적 3단 논법인 것은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1번을 보면 정언 3단 논법입니다. 모든 시인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낀다. 우리과 김민수 교수님은 유명한 시인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김민수 교수님은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정언 3단 논증, 직관적으로 따라 나오죠. 2번은 제가 이것을 이게 이제 기저율의 오류고,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거, S인 것들 중에서 X% B다, A는 S다, A는 P다. 이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제가 107쪽에 가서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제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기저율의 오류고, 하여튼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사실상 뭐 A는 P고 그러므로 A는 S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 3단 논증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또 기저율의 오류까지 범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3번 무작위로 2,000명 표본을 추출했네요. 샘플을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어떤 표본의 성질로부터 모집단의 성질,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귀납적 일반화, 특히 통계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4번을 보니까 군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도 질서가 필요하다. 군대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듯이 학교에서도 체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학교가 무질서하게 되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이건 여러분 결국 뭡니까? 다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군대나 학교나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유사성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결국 다 체벌이 필요하다. 물리적 폭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유비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유사성보단 차이성이 더 많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릇된 유비의 오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오류에서도 살펴보게 될 텐데,
군대와 학교에 어떤 우리가 이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비유사성을 얘기할 수 있다면, 예, 그러면 이 논증은 그릇된 유비의 오류가 되겠죠. 일단 그런 명백한 비유사성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뭐 체벌 관련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이제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간접 체벌이라고 그러죠. 예, 직접적인 체벌은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간접적인 처벌이 이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맞을 짓은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맞을 짓은 없죠. 그리고 이러한 학생 인권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짜 어떤 사회 진화의 결과물이거든요. 예, 한 사회가 그만큼 진화하고 있고 어떤 사회적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으로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제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소의 90%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은 S인 것들 중에서 X%는 P이다예요. 그럼 우리 집 소는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았다. A는 S다. 그렇죠? 그러니까 A는 P다. 구제역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통계적 3단 논법이 되겠죠. 물론 뭐 옛날에도 보니까 이거 구제역 예방주사 맞았는데 뭐 알고 봤더니 뭐 물주사다 막 이래가지고 뭐 논란이 많이, 맞아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그런 문제들이 뭐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이 논증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논증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귀납 논증과 관련된 연습 문제들을 이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이 귀납 논증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는 거 제가 또 강조했지만 이 논증 평가예요. 그러니까 추가 전제. 예. 어떤 정보들이 추가됨으로써 결론이 강화되냐 약화되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논증 비판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연역 논증도 그러고 귀납 논증도 그러고 타당성과 건전성, 또 이제 귀납 논증은 거기에 준하는 타당성과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준하는 그러한 논증 비판을 할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좀 어떤 법칙적 가능성하고 뭐 논리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들도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될 겁니다. 논증 비판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 연역 귀납에 대해서 좀 심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